조일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녀 옆에 계신가요? 그녀가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돌볼게요. 피가 너무 많아서 그녀를 봤을 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봐요. 그런 모습을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고 수사관들은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사람이 협박 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다들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이런 식인가요? 여자가 혼자 집에 있는데 누군가 침입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플로리다 타마렉이에요. 포트 로드데일 근처의 평화로운 교회로 할머니가 사셨어요. 브로워드 카운티에 있는 플로리다 타마렉은 가족 중심적인 동네예요. 브로워드는 꽤 조용한 지역이에요. 주로 연령대가 좀 높은 동네죠. 예전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범죄율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2022년 7월 3일 오후 3시쯤 911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초동대응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는 이 아파트 단지 앞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니에요. 경찰이 보여요? 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있어요. 알겠어요. 브로워드 보안관실은 한 남성의 911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방문했으나 응답이 없어 현관문을 확인했고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약 3m 떨어진 곳에서 피 웅덩이에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이 건물이야, 바로 여기.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가요? 네, 지금 그들과 함께 있어요. 도착하셨네요. 알겠어요. 자, 가서 기다리세요.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빌려서 같이 왔어요? 아니요, 엄마랑 왔어요. 엄마가 승무원이거든요.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해. 건드리지 마. 내가 뒤에서 그녀 데려올게. 이 911 신고자인 로벨토 로빈슨은 초동 대응 요원들을 그의 여자친구인 23세 케일라 호지슨의 아파트로 안내합니다. 몇 번이야?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 내내 전화했지만 그녀가 받지 않아 처음엔 문을 두드렸고 두 번째 왔을 땐 밖에 그녀의 차가 보여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을 때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그녀는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고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문을 열어봤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방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거기 안에서 아무도 못 보셨죠? 그 건물은 4층짜리고 새로 지어진 단지입니다. 그 아파트는 2층에 위치해 있고 복도 끝부분이 약간 개방된 구조였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요. 바로 여기요. 아이들은 없어요. 조금만 나가 있어요. 왼쪽으로. 한 사람만 들어가야 해요. 바로 그거예요. 아파트에 들어서면 피해자인 케일라 호지슨이 현관문에서 약 10피트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계시군요. 들어가면 제 목소리 들릴 거예요. 네, 그녀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난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 그녀 주위에 피가 있었어요. 바닥에도 피 자국이 있었어요. 그들은 침실과 욕실을 살펴보고 확인했어요. 그들은 침실 중 한 곳에서 케일라의 강아지를 발견했고 아파트를 나와서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에게 알렸어요. 결국 저희가 출동해서 수사를 인계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노란색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게 마치 우리는 장난치고 있었어요. 아니야. 테일러 어머님, 이런 일을 겪기에 죄송합니다.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쭤볼 게 많으니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피 속에 끌린 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끌린 자국이 이어진 곳, 그곳이 바로 케일라의 머리 위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일라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티가 너무 많아서 케일라를 봤을 때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그녀는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이 완전히 피에 젖어 있어서 그냥 더 많은 피처럼 보였어요. 그래 맞아 이거. 마체테로요. 그들이 구급대원을 데려와 저를 땅에 내던졌고 저는 가슴 얘기를 했어요. 케일라는 약 36군데의 자상이나 베인 상처를 입었고 대부분은 그녀의 왼쪽 얼굴과 목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 옆을 따라 길게 베인 예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목에 찔린 상처로 인해 경정맥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상처들로 보아 이 사람은 케일라가 죽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시관은 사망 방식이 타살이며 사망 원인은 여러 번의 예리한 흉기에 의한 상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케일라 호지슨을 죽이려 했을까요? 케일라는 20대의 밝고 활기찬 여성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했어요.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케일라는 보틀 서비스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녀는 바돌스라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녀는 개인적으로도 따로 일했어요. 그녀는 몇 가지 다른 일도 했지만 주로 서비스 업계에서 바틀 서비스, 웨이트리스, 서버, 바텐더로 일했고 뉴욕과 타마락을 자주 오갔어요.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타마락에 살았고 그녀와 어머니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요. 케일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녀의 어머니 다이앤은 케일라를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20대의 젊음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여행하고 인생을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어요. 이제 경찰이 범죄 현장을 확보하기 시작하자 케일라의 가족들이 아파트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녀가 아팠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기 마지막으로 그녀와 얘기한 게 언제예요? 사촌분과는 마지막으로 언제 얘기했어요?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어제 얘기했어요. 저는 사촌을 봐요. 이 사람들이란 들어봐요. 그녀의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녀의 엄마는 승무원이세요. 지금 비행 중이에요. 이제야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지금 돌아오고 계세요. 케일라의 사촌이 케일라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가족이 자기 아파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오 세상에 이선이야. 그런. 오 세상에. 이름이 뭐예요 에밀리? 멜라니? 멜라니? 멜라니 여기 같이 있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보죠. 그쪽으로 걸어가. 알겠죠?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하죠? 자 일어나요. 자 어서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케일라의 어머니 다이앤은 딸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집에 도착합니다. 케일라는 엄마와 이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승무원이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야 했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어야만 했어요. 엄마 여기 앉으실래요? 여기서 쉬고 싶으면 여기 계셔도 돼요. 우리 거기 가도 돼요? 그냥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서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곧 시신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케일라의 남자 형제도 이제 케일라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걸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제 여기 안 계세요. 그 사람요? 어디 있나요? 그 사람 어디 있나요? 일으켜드릴까요? 경찰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보존할 때 그들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그래야 케일라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죠. 오 세상에. 경찰의 바디캠에 담긴 정말 참담한 장면에서 케일라의 가족은 케일라의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지기 전에 그녀의 시신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알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영혼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팔을 잡으세요. 팔을 잡으세요. 잘 들어봐. 그걸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걸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알겠어요. 정말 유감이에요. 엄마, 집에 있던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 남자는 정신이 없었어요. 조금 돼 있나요? 조사를 받고 있나요? 물론 수사관들은 케일라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 당시 31세였던 로벨토 로빈슨을 면담해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 남자친구라고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캐시카에 들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진술을 받아볼까요?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목격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 파트너가 저보다 몇 분 먼저 도착해서 이미 목격자와 이야기를 시작했고 911 신고자가 뭐라고 했는지 간단히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후 저도 그와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케일라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이른 시간이어서 아마 10시나 11시쯤이었어요. 10시나 11시쯤 케일라에게 어떻게 연락했나요? 제가 케일라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케일라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케일라에게 여러 번 전화했어요. 그가 언급했어요. 케일라를 자신의 일종의 여자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친구였지만 친구 이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했어요. 서로만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사실상 그의 여자친구였어요. 10시나 11시쯤이었던 것 같고 확인하려 했지만 문자 메시지는 삭제했다고 했죠.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뒤 그녀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문자를 지웠어요. 보통 우리는 시카고 여기저기 다니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그녀는 좀 언짢아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네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걸 알고 있었던 거네? 맞아. 저랑 그녀는 우리 상황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메시지랑 전화 기록은 얼마나 빨리 지우나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그녀의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가 났죠. 그는 또한 자신이 케일라에게 화가 나서 그녀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케일라를 죽인 동기와 범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연락처를 삭제할 만큼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깊이 조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는 케일라에게 더 심한 일도 할 만큼 화난 건가요? 아까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바로 음성사서함이었나요? 아니면 신호도 없었나요? 그래서 그게 저를 화나게 해서 그녀의 번호를 삭제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벨이 울렸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자동응답기도 아니었고 그냥 통화 실패라고만 떴어요. 그런데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했을 때는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좀 화나게 만든 거죠. 로벨토 로빈슨은 자신이 케일라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문을 그렇게 세게 두드린 건 아니었어요. 문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문을 확인해봤고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했더니 그녀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는 케일라가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벨토는 전날 밤 케일라의 아파트에 그녀를 방문했을 때의 시간대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로벨토가 케일라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때가 분명히 그녀가 이미 사망한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로벨토의 손에 묻은 피는 분명히 의심스럽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케일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다고 판단했어요. 형사들이 로벨토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가 알기로는 케일라에게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뉴욕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날은 여자친구가 뉴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확인해 줬어요. 그의 여자친구는 케일라와 문제도 없었고 케일라의 존재도 몰랐다고 했어요. 시체 안치소에서 케일라의 시신은 수사관들에게 범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케일라가 입은 수많은 방어흔은 케일라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케일라는 인조 손톱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몇 개의 손톱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톱들도 아파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의 개수, 상처의 위치, 그리고 그녀가 방어흔이 있었다는 사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자, 즉 살인범이 복수심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분노, 격정 또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범죄 현장 자체가 매우 피투성이었습니다. 케일라의 아파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현관 벽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웅덩이에 둘러싸여 있었고 현장에는 흉기가 보이지 않았으며 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한 가지는 깨진 대형 유리 물담배 기구가 케일라 밑과 주변에 부분적으로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수거했을 때 물담배 병의 유리 부분 중 줄기 부분 상당 부분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케일라의 강아지가 수사관들에게 추가 단서를 제공합니다. 케일라에게 디오르라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911에 신고한 사람은 문을 두드렸을 때 이상하게 느꼈던 첫 번째 일 중 하나가 강아지가 마치 아파트의 빈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들렸다는 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빈 방에서 강아지를 찾았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강아지 발에 피가 묻은 걸 보고 공격 당시 강아지가 밖에 있었고 누군가 그 강아지를 방에 들여보내 문을 닫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케일라의 아파트 안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케일라의 아파트 밖에 존재하는 모든 감시 영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는 초인종 카메라가 있어요. 이 집에도 카메라가 있네요. 범죄 현장이 조사되는 동안 형사들은 아파트 단지로 가서 감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케일라가 사는 건물과 케일라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영상이었어요. 케일라의 아파트는 2층에 있었습니다. 케일라의 아파트 양쪽에는 복도 반대편에 2개의 다른 아파트가 있었고 두 아파트 모두 초인종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쪽에 있는 아파트의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카메라가 가장 좋았던 이유는 케일라의 문의 일부가 보여서 그곳에서 있었던 상황을 포착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일라 아파트 동쪽에는 현관 초인종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감시 영상과 링 초인종 영상을 확보한 수사관들은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초인종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은 로베르토가 케일라의 아파트에 갔던 시간과 케일라가 출근하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바이토 라빈스는 공식적으로 수사 관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는 케일라가 언제 집을 나섰고 그날 저녁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말로 수사를 확장할 수 있었고 그 시점에 단지 내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새벽 2시쯤 아파트 건물에 도착한 수사 관심 대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어두운 옷을 입고 야구 모자와 코로나 마스크를 썼으며 쉐이크쉑 음식 봉투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흑인 여성이 있었고 뉴욕 양키스 모자와 검은 바지, 자켓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장소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복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략 새벽 2시부터 4시 45분까지였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케일라의 건물에서 케일라 옆 건물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우편함을 바라보고 수상쩍은 행동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새벽 4시에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는 건 수상한 일이에요. 거기에 더해 그 사람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변장까지 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러 장소를 통해 그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과 태도는 정말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케일라가 집에 도착한 뒤 우리는 용의자가 다른 건물에서 케일라 아파트로 빠르게 걸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걸음이 급해졌고 이는 케일라가 집에 도착한 지 1, 2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용의자가 케일라의 아파트로 이어지는 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용의자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체격만 봐도 바로 같은 용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독특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케일라의 아파트 건물을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고 그가 입고 있던 후디는 케일라의 어머니가 그들의 집에 있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케일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신던 샌들 한 켤레도 있었는데 용의자가 그 샌들을 신고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또한 그 아파트에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 쇼핑백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의심스러운 이유가 정말 많아요. 첫째, 왜 그녀가 케일라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둘째, 왜 굳이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셋째, 그녀는 자신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케일라가 아파트를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걸까요? 형사들이 용의자들이 다른 옷을 입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그건 확실히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떠날 때 입고 있던 옷이 피해자의 옷이라면 그건 이 용의자가 분명히 카일라의 아파트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 옷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카일라 호지슨의 손톱은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카일라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를 분석한 결과 그 DNA는 한 명의 여성에게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이 미스터리 여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수사관들은 카일라를 가장 잘 알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사들은 그 다음으로 카일라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카일라의 삶에서 카일라가 죽기를 바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 돌스의 주인이자 카일라의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는 카일라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전혀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들이 카일라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카일라의 어머니가 아는 유일한 것은 어떤 여자아이가 카일라의 휴대전화로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는 것뿐이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저는 카일라 친구들에게 연락해 카일라와 문제 있었던 사람이 이 설명에 맞는지 알아보려고 만남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자니사 테이트에 녹음된 선서 진술입니다. 오늘 카일라 호지슨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카일라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음하기 전에 두 분이 최근에 뉴욕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죠?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요. 맞습니까? 네. 카일라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9일이야. 제니사 테이트는 케일라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둘은 정말 친했죠. 바더스에서 함께 일했어요. 케일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제니사도 있었어요. 둘은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갔어요. 뉴욕에서 파티 일을 같이 하곤 했죠. 제가 알기로 케일라는 플로리다에 여자친구가 있는 리발토 로빈슨이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리발토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벨트요. 벨트, 알겠습니다. 여러 이름 들어봤어요, V. 벨트요. 알겠습니다. V 말고도 케일라가 만났던 남자나 여자, 코치님 혹시 아시나요? 샤쿠레라는 남자가 있었고 테런스라는 남자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뉴욕 출신인가요? 아니면 브로드 출신인가요? 테런스는 뉴욕에 살아요. 그리고 테런스만 뉴욕 출신인가요? 네. 우리는 케일라와 뉴욕에 있는 테리 서모진이라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일라와 테리 서모진의 관계는 케일라가 뉴욕에 있을 때마다 케일라를 좋아했던 테리가 케일라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는 그런 관계로 보였습니다. 테리 서모진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오게 되면 케일라와 테리는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도시에 없을 때 테리는 케일라에게 음식을 보냈고 우리가 알던 그들의 관계는 그것뿐이었어요. 이제 또 다른 단서가 생겼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케일라 아파트 밖 정체불명의 여성은 음식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런스가 뉴욕에 있을 때는 우버이츠로 음식을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벽 4시에 플로리다에서 음식을 배달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버이츠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테런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테런스는 여자친구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 여자친구가 있어요. 당신이 아는 한 그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누가 그녀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거나 그녀와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케이라는 누구와도 문제를 만들지 않는 아이여서 실제로 갈등을 겪은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보통 케일라는 그런 상황을 그냥 무시하곤 했어요. 유일하게 예외였던 사람은 테런스의 여자친구였죠.
둘이 처음 만난 날 여자친구가 케일라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그녀는 케일라에게 연락해서 케일라가 그 남자 테런스와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케일라에게 DM을 보냈을 때의 DM 스크린샷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그날을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자가 바로 DM을 보내는 거죠? 케일라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케일라가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부인했어요. 그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냥 전 여자친구가 있을 뿐이라고 자기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케일라는 계속 그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수사관들은 누가 누구와 사귀는지, 케일라에게 테런스 관련 DM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여자애가 어떻게 케일라에 대해 알게 된 거죠? 29일에 저와 케일라가 뉴욕 파티에서 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할 때 테런스랑 테런스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다시 거기로 가니 케일라와 그 사람이 잘 어울렸고 그 사람이 반지를 빼서 케일라에게 끼워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동영상 같은 걸 찍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케일라를 찍고 있는데 케일라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게 보여요. 그 반지가 정말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아니면 그게 크고 반지가 있어요.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크고 눈에 띄는 반지예요. 케일라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반지가 보여요. 케일라가 반지를 끼고 있어요. 아시죠? 케일라는 그 반지에 대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다음날 여자친구에게서 DM이 와요. 그래서 그 스크린샷에는 케일라한테 지금 그 남자랑 사귀냐고 묻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케일라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처음 두 개에는 대답했어요. 그 여자애가 먼저 연락해서 무슨 일로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녀가 따은머리 남자가 너한테 말 걸었어? 아니면 너희가 얘기했어? 라고 물었어요. 따은머리 남자는 테런스고 케일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후 케일라가 그에게 전화해 여자애가 메시지 보냈는데 네 여자친구야? 라고 물었고 둘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다음날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너도 여자일 수 있잖아.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정말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면 나는 너희 둘 중 누구에게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저기 위에 그녀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 그녀야. 샤키 아래 사키나, 사키 와이덴에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알겠어요. 우리가 사키나가 테런스와 관련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녀가 언급한 사람이 테런스임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녀 페이지를 보면 테런스가 가득해요. 우리는 그가 뉴욕에 여자친구 사키나 탐슨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키나는 케일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케일라 쪽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나 테리와 연락하지 마 같은 일은 없었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키나는 뉴욕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일했습니다. 사키나는 자신과 테리가 연인 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 없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였어요. 케일라의 가장 친한 친구 자니사는 케일라와 사키나 사이의 소통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녀는 장난 전화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 전화에서는 무슨 말을 했나요? 협박성 전화였나요? 아니면 더... 너희들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케일라는 전화를 받고 상대가 뉴욕 사람임을 확신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데드에스라는 뉴욕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같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항상 같은 목소리였죠. 그녀는 말하길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제가 소리쳐서 여보세요라고 해야 겨우 여보세요라고 대답했어요. 뭐야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가 너 그거 알지? 너 진짜 셔탁이야 맞지? 라고 했어요. 저는 응 알아 딴 얘기해봐 라고 했더니 그 청난 다시 조용해졌어요. 케일라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 그녀의 어머니 다이애나와 그녀와 남자친구 비슷한 사이였던 로벨토 로빈슨 둘 다 경찰 진술에서 중요한 단서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아직 묻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있나요? 그녀는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딱 한 가지라면 몇 주 전에 장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최근에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아니면 몇 달 전부터 케일라가 여성으로부터 장난 전화라고 부르는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케일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자니사 테이트는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뉴욕에서 사키나 탐슨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곳으로 운전해서 가는 내내 계속 전화를 걸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한다고, 쇼타임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그 여자애가 분명 안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당신이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 이유도 그것뿐이죠. 결국 우리는 쇼타임에 도착했고 우리가 주차하는 걸 보고 그녀에게 전화해 자기 차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문자했고 여자친구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바 끝에서 기다리는 걸 봤거든요. 그 안에서 그녀를 봤고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였나요? 혼자서 바 끝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앞에 음료도 없었고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만나러 가려고 했던 남자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다봤더니 그녀가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저를 지나쳐서 봤는데 케일라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잠깐 그 자리에 앉아서 케일라가 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게가 문을 닫았고 그녀는 일어나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케일라는 결국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와 그녀는 함께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니사는 사키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케일라가 살해된 밤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자니사가 아파트 단지의 감시 영상을 봤을 때 그녀가 알아본 것 중 하나는 용의자의 옆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영상 속 여성의 가슴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용의자의 걸음걸이를 알아봤어요. 그 영상에서 어떤 점이 사키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그녀는 체격이 아주 다부져요. 그래서 가슴을 치켜들고 묵직하게 걸어요. 그건 아주 독특한 걸음걸이에요. 당신도 가슴 모양 때문에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듯이 그녀도 엄청나게 큰 가슴을 가지고 있고 옆모습에서 얼굴이 무게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비오플라이트 같아요. 걸을 때 콩콩 소리를 내며 걷죠. 무거운 걸음이에요. 네, 그게 바로 그녀라는 게 정말 말이 돼요.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정말 집착했어요. 그 여자애는 케일라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거든요. 이 남자는 뉴욕에서 여러 여자들과 자주 대화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는 항상 바른 여자와 있었어요. 케일라가 예뻤기 때문에 테런스가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는 비행기로 데려오고 음식을 보내는 등 집요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케일라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녀 친구가 저에게 그 여성 인스타그램을 알려줬고 이름은 사키나 톰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사키나예요. 저는 뉴욕 출신이에요. 저는 전업 네일 아티스트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첫 영상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뷰티 컨텐츠만 할 거예요. 주로 네일, 메이크업, swatch 등과 하울, 오늘의 코디 등 거의 모든 것을 다룰 거예요. 쿠출러 형사는 사키나 톰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는 용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입고 있던 특정 의류 아이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파트 단지 감시 영상에서 확인된 의류 브랜드를 사키나 톰슨이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입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최고의 연설자예요. 용의자가 신고 있던 프라다 신발 한 켤레도 있었고 이와 똑같은 프라다 신발이 사키나 톰슨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그녀가 신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을 때를 확대해서 봤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그녀의 휴대전화 케이스였습니다. 영상의 어느 시점에서 용의자는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을 보는 척하면서 동시에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휴대전화를 뒤집었을 때 저는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배경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키나 톰슨의 인스타그램에서 그녀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같은 배경화면이 관찰됩니다. 사키나는 소셜미디어에서 꽤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녀는 자신의 연애에 관한 것들을 올리곤 했어요. 테리와의 관계도 포함해서요. 그게 이상할 순 없지만 둘의 관계는 다소 문제가 많았어요. 솔직히 아직도 내 매력을 확인하려고 장난으로 플러팅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케일라가 테리에게 사키나 톰슨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테리는 그녀에게
걔는 미쳤어. 그녀는 내 전 여자친구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케일라가 사키나 톰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테리가 계속해서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 미친 전 여자친구일 뿐이야 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긴장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배고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큰 오해야. 내 말 믿어줘. 잘 들어. 내가 하는 말이야. 너 크래비 패티 좋아하지? 그렇지, 스퀴드월드. 그녀는 테리를 때린 이야기나 그가 바람을 피운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나상 잘은 알지? 나상 잘은 알지? 나상 잘은 알지? 나상 잘은 알지? 수사관들은 자니사에게 받은 왓츠앱 메시지의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그 휴대폰 번호도 사키나 톰슨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녀의 과거 휴대폰 데이터 수색 영장을 받아 그 자료를 통해 케일라 호지슨이 살해됐을 당시 사키나 톰슨이 남부 플로리다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안 쿠출러 형사는 사키나 톰슨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뉴욕시에서 폴트 로더데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페이지를 굳이 보러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 페이지만 보고 있어. 이른 아침 1시쯤에 7월 13일 그 휴대폰은 케일라 호지슨의 집 근처로 이동해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고 오전 6시쯤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사키나 톰슨이 호텔방을 예약한 그 호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케일라 아파트 단지 밖에서 입수한 영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에는 용의자가 호출 차량을 타고 그녀가 예약한 호텔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감시 시간과 휴대전화 데이터가 일치했고 휴대전화 이동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시 영상에서 케일라 호진스의 집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사람이 사키나 톰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시 영상에 찍힌 이 미스테리 여성, 즉 사키나 톰슨이 들고 있던 그 음식 봉투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키나 톰슨은 호텔에 체크인할 때 근처 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를 주문했고 그와 똑같은 봉투를 범죄 현장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그녀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녀가 그것을 속임수로 썼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배달인 척 누군가가 밤늦게 음식을 가져오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키나 톰슨의 남자친구인 테리 테르모즈는 과거에 퇴근 후 밤늦게 케일라에게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케일라는 도어비로 밖을 보고 패스트푸드 봉지를 든 여성을 보면 그 여성이 신뢰를 얻어 문을 열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키나는 이 모든 속임수를 미리 계획하고 신원 숨기려 가짜 차량 호출 서비스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사키나 톰슨이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계정 2개는 모두 같은 날 몇 분 차이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둘 다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사키나 톰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차량 호출 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살인 현장에 오가며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디지털 데이터,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리고 감시 카메라 영상이 모두 사전 계획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키나와 테리와 케일라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앙금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케일라는 최근 뉴욕에 있었고 그곳에서 테리와도 연락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키나가 테리가 케일라를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7월 9일이었습니다. 나는 뒤로 가서 총을 가져올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벌일 거야. 사키나 톰슨은 7월 10일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7월 12일 남부 플로리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제기된 것 중 하나는 의도입니다. 누군가 뉴욕에서 비행기로 와 호텔을 예약합니다.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당신은 행동을 다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누군가 순간적으로 흥분해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도 이미 호텔을 예약했고 지금 남부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거의 1년 전부터 사키나가 케일라를 온라인으로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의 상호작용이 처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니사 씨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제공했습니다. 케일라가 살해되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사키나 톰슨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케일라에게 연락해서 케일라와 얘기하고 싶다고 했고 케일라가 자신에게 전화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케일라는 사키나 톰슨을 차단하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케일라가 테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든 사키나 톰슨이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키나 톰슨은 케일라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다시 케일라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욕설을 하며 테리와 엮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일라는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몇 달 후 케일라는 테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키나 톰슨이 테리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테리의 휴대폰으로 케일라에게 답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케일라가 사키나 톰슨에게 메시지를 다시 보낸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사키나 톰슨은 케일라에게 사키나와 테리가 침대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사진을 보냈을 때 사진과 함께 온 말은 기본적으로 케일라에게 우린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일라는 테리의 휴대폰으로 사키나 톰슨에게 문자로 답장했습니다. 넌 내 피에 닿았던 입술에 키스하는 걸 정말 좋아하네. 그 후에 케일라가 연락을 끊었어요. 수사관들은 이제 케일라 살해 아침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케일라가 출근한 직후 사키나 톰슨이 새벽 1시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후 3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케일라 호지슨의 마지막 영상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사람들과 이야기한 후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움직임만 봐도 그녀가 정말 피곤하고 아마 집에 와서 기뻐하는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사키나가 카일라가 방금 들어간 아파트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키나가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어느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아마 카일라가 문 앞에 누군지 확인하고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관문 안쪽에서 증거를 통해 격투가 벌어졌고 벽에 손상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에는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실제 격투는 약간 왼쪽 복도를 따라 이어집니다. 케일라는 아파트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혼자 있는 여성에게 누군가 침입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녀가 칼에 찔린 뒤 남아있는 피의 양을 보면 여전히 몸을 움직이며 싸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이 아파트 안쪽까지 갔다가 다시 현관문 쪽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그녀는 용의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가 입은 부상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케일라는 결국 현관문 뒤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 살인사건 발생 2주도 지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NYPD와 미국 연방보안관의 도움을 받아 사키나를 찾기 위해 뉴욕 퀸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2022년 8월 3일까지는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그녀 가방엔 남부 플로리다 출발 항공권이 있었습니다. 사키나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키나 씨는 우리와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고 변호사가 그녀를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입장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키나 씨는 뉴욕에서 구금된 이후 8월 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브라워드 카운티로 소환되어 현장 감식팀의 도움으로 그녀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그 DNA가 제출되었고 케일라 호지슨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가 실제로 사키나 톰슨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로서 우리는 피고인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증거는 그녀 인스타그램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죠. 저는 그녀가 테리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봤어요. 그녀가 보여주려고 했던 라이프 스타일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재판을 준비하는데 활용했어요.
2025년 9월 30일 사키나 톰슨의 재판이 시작되고 모두 진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인 타니아 존슨이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들키는 것만 빼고요. 케일라를 그녀 자신의 피 속에서 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끌어내고 케일라의 옷을 입고 변장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케일라 호드슨 사건 경위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키나가 생각한 두 여성의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재판 9일째 되는 날, 변호인 측은 사키나 톰슨을 증인석에 세워 직접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하게 합니다. 그녀가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때렸어요. 사키나 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이 항상 주목하는 한 가지는 피고인이 증언할 때의 태도입니다. 변호인석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요. 그리고 그녀는 다소 무표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저와 제 아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저와 제 아기를 위해 싸웠어요. 사키나 톰슨은 카일라를 직접 만나러 갔을 때 자신이 임신 2달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임신 2달인데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왜 굳이 직접 만나려 하죠? 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이 배심원들이 그녀에게 더 동정심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임신 2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녀가 케일라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자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케일라는 화를 내며 그녀를 공격했고 케일라는 그녀의 배를 베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그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증언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신문에서 검찰은 사키나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반박합니다. 저를 때렸어요. 어디를 때렸나요? 제 얼굴이요. 얼굴에 어디였나요? 어디를 맞았나요? I don't remember, but 그녀가 얼굴 어디를 쳤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 얼굴이요. 저는 사키나 톰슨이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녀가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 보였던 똑같은 표정이 증언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정당 방위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그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일 법한데 그녀는 증언대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그녀를 죽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네. 그녀가 당신과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죽인 건 아니죠? 아니요. 그녀가 물담배에서 유리잔을 꺼내서 저를 베고 제 배를 그어서 죽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케일라가 그녀의 배를 베었다는 이 주장된 공격 이후에도 그녀는 한 번도 의료 도움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배를 베인 사람이 할 만한 어떤 행동도 이후에 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최종 변론 후 배심원단이 평의에 들어갑니다. 배심원들이 평의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저는 항상 유가족이 걱정돼요. 왜냐하면 제 가장 큰 우선순위는 그들이 정의를 찾는 것이고 정의는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배심원단은 1시간의 평의 끝에 돌아와서 사키나 톰슨이 케일라 호슨을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고 케일라 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 기뻤어요. 이제 판사가 공식적으로 사키나 톰슨의 형을 선고하기 전에 케일라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피해로 인한 영향을 진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먼저 제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지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평생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후회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서 다시는 가족을 볼 수도 않을 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멜란이에요.
케일라의 친사촌이자 마음으로는 언니 같은 존재입니다. 7월 13일 오후 3시 30분쯤 저는 케일라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누가 케일라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케일라는 인생에서 2번 만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아주 밝게 빛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케일라가 들어가는 모든 방은 마치 새해 전날의 타임스퀘어처럼 환하게 빛났죠. 누가 당신에게 그녀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할 권리를 줬나요? 당신이 인스타그램에서 원 프린세스 K를 검색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멋진 몸매의 아름다운 소녀, 활기찬 성격,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보이는 당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을 봤죠. 그게 당신을 힘들게 했고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둬요. 케일라가 살아 있었다면 얼굴에 그런 흉터가 있어도 여전히 그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을 거예요. 그녀는 당신이 평생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너무 뒤틀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테리였으니까요. 그는 마침내 당신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관심을 받을 만한 다른 여성을 당신이 따라다니거나 당신이 다시 그를 독하게 공격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이제 저는 판사님께 저희 가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주시고 당신을 가석방 없이 남은 쓸모없는 인생 동안 감옥에 가두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래서 케일라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감정이 담긴 진술을 한 후 판사님께서도 몇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추적하고 찾아내고 나타나서 살해한 방식이 극악무도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톰슨 양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플로리다 형사처벌법에 따르면 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재판에 케일라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맞춰 입고 왔어요.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들 모두는 맞춰 입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케일라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항상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의 응원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키나 톰슨은 감옥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았어요. 그녀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테리 서무진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거나 그림자에서 나와서 여기 플로리다 남부에 도착했고 우리는 그와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사였고 우리는 사건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길 원했고 그 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가던 시기에 다른 여성이 그녀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그녀의 삶이 꺼져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슬픕니다. 유죄 판결에는 만족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기쁨은 없습니다. 사키나 톰슨은 평생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는 어머니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케일라 호지슨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의 가족이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기쁠 수 없습니다. 남자를 두고 벌어진 일이죠. 젊은 여자들이 남자를 두고 싸운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 중심에는 사키나 톰슨이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나 도덕성, 사고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 일엔 이유가 없었습니다. 케일라가 뉴욕에 있는 테리와 관계가 있는 사키나 톰슨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누군가를 죽이다니요.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케일라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자기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그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었죠.